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건설업종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저PBR, 즉 멀티플적인 관점에 의해서 좀 저평가를 받아왔었던 이유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키워드로 뽑고 싶은 포인트는 지속 가능성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최근에 주택 부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들이 결국에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보더라도 사실상 최근에는 사이클이 굉장히 없어져 있는 측면이긴 합니다만,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의 플럭체이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러한 그 사이클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형적인 호황기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시지만, 부동산의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것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상 주택 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캐시들을 다른 신성장 동력에 태우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다시금 구비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 일례로 시장이 이렇게 건설업종에 대해서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다라고 느꼈었던 사례가 이 SK 에코플랜트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SK 에코플랜트도 사실상 목표치로 제시가 되어 있는 수치가 2023년도까지 10조 원 가량의 상장을 한다라는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었는데, 재미있게도 SK 에코플랜트가 10조에 상장한다라는 거는 의외로 시장에서 굉장히 끄덕끄덕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SK 에코플랜트가 제시한 목표치에 의해서는 2023년도까지 EBITDA 8천억 원 정도를 맞출 텐데, 이 8천억 원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했었던 건축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4천억 원 가량은 캡티브라던가 건축주택에서 나오고, 나머지 4천억 원 가량이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를 하셨던 건설적인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부분, 수소 연료전지라던가 친환경 부분에서 나온다라는 점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체 EBITDA 중에서 절반가량이 신성장 동력에서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순히 PBR 0.8배, 그러니까 건설업종의 멀티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친환경이라던가 수소연료전지의 타겟 멀티플이라고 불리고 있는 EV/EBITDA 13배 정도를 적용시켜서 봤을 때 타겟 마켓캡이 10조 원 가량에 도출되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얼마만큼 건설업종에 대해서 시장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냐라는 것을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고, 이 지속 가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주택에서 벌어들인 이익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인 성장을 좀 꿈꾼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멀티플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거니라는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대형 건설사들도 그러면 이번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 변화 방향성을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멀티플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재미있게도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작년 말부터 신사업에 대해서 목표치라던가 현황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들 발표를 해주시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친환경 사업, 스마트 도시개발 사업에 조금 집중을 하겠다라고 IR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GS건설은 제가 앞단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수처리 쪽, 즉 GS 이니마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신사업 부분의 모듈러, 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 조립형으로 건축을 하는 모듈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외에도 신성장 동력,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등등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그린 인프라,
최근에 환경 쪽 O&M 사업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수소와 관련해서도 몇몇의 화학업체들이랑 MOU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플랜트를 짓는 데 있어서 CCUS와 관련된 설비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림이라던가 이러한 그림들을 잘 연출을 시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본업단에서는 베트남 쪽을 조금 확장하려는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스타트업 같은 데도 굉장히 투자라던가 지분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시화를 시키고 있는 시점이고 DLENC도 디벨로퍼를 지향을 하면서 기존에 도급을 받아왔었던 구조에서 탈피해서 구조적인 이익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IS동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체 사업장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 디벨로퍼이자 최근에 폐기물업을 대표할 수 있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건설사로도 상당히 유명하죠. 또 재미있게도 이 폐기물업과 관련된 인수기사가 뜰 때마다 혹은 이 폐기물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좋을 때마다 동사들도 같이 멀티플이 뜨면서 주가 상승 여력을 도모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편적인 사례로서나마 뭐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로 반영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SK건설 그리고 향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쌍용 시에니아 같은 부분도 환경 부분이라던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뭐 물론 본업단에서도 플러스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멀티플적인 관점에 의해서도 플러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러한 신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멀티플까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번화 트렌드들을 봤을 때 건설사들이 최근에 좀 투자들을 많이 집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이 건설업종 경쟁력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본업과 연관성은 있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건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새롭게 발굴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건설 본업 경쟁력 확보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첫 번째, 자체 사업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체 사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도급 사업 대비 이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파트라던가 주택,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근간이 되는 토지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이 부증성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늘어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소규모의 택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디벨로퍼 향에 대해서 점점 더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도 자체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매출액 상승, 이익률 상승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있었던 사례였죠. 결국에는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중흥건설은 이때까지 택지 개발이라던가 신도시 사업 같은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가져왔었던 건설사인데 반해서 대우건설은 안정적인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상당히 잘했었고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지역에 상당히 집중을 해왔었던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흥이 향후에 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열리지 않는 측면들이 있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언젠가는 풀리게 됐을 때 굉장히 큰 규모로 그 시장에 나올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선행적으로 좀 투자를 해왔던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중흥건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력과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력을 투 트랙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사실 친환경 같은 부분은
건설 부분과 유관해서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단편적으로 폐기물 매립업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인허가 사업이죠. 그리고 사실상 매립업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서 여기에 조성해서 폐기물들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의 유사성도 굉장히 많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건설사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영위했을 때는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폐수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규제들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스탠스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장 동력의 두 번째 갈래로는 프롭테크, 즉 프로퍼티랑 테크놀로지를 합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부동산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렌드가 해외 글로벌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발현이 되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은 프롭테크와 관련된 스타트업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미래 방향성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러면 신성장 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 건설사들의 캐시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과거에 비패스가 있었거나 대규모 적자들이 발생했었던 것 대비로 봤을 때 재무 건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안정적인 부채 비율들이 대형사 중심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 주택 부분에서 벌어들인 캐시가 상당히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쌓아놓고 가만히 두기보다는 배당으로 일부 나눠준다거나 배당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캐시를 태우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자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어펜딕스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자체 사업을 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냐면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부동성 그리고 부증성인데요. 한국을 놓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이라던가 대규모의 택지 개발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준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아파트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물론 택지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들을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과거 1990년대부터 지어왔었던 아파트들이 점점 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책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을 해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기는 하고요.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규모 택지 개발을 차치하고 본다라면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건설사들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가지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확보한다라면 당연하게도 안정적으로 매출액의 성장을 기인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겠죠. 이런 것들을 사실상 말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데이터로 한번 점검을 해보더라도 재미있게도 제가 일본의 디벨로퍼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데이터로 표기를 해봤는데 일본의 디벨로퍼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도급만 담당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199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즉 199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X축을 매출액으로, Y축을 영업이익률, 즉 수익성으로 두고 봤을 때 어떠한 추세들이 연출이 되는지를 또 표기를 해본 건데 이 제네콘, 일반적으로 도급만 담당하는 건설사들은 GDP 성장률이라던가 경제 성장률 이런 플럭츄에이션에 따라서 매출액이 둔화되기도 혹은 매출액이 정체되기도 수익성이 악화되기도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던 데 반해서 빨간색으로 표기해놓은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매출액의 성장과 영업이익률의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들을 좀 예상을 해보건데 이 디벨로퍼 시장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갈 수 있는 분위기가 국내에도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 비슷한 관점에서 한국을 비유를 해보더라도 사실 한국은 디벨로퍼의 역사가 일본의 대비로 본다라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뭐 역사가 굉장히 짧게 나타나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만 제네콘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혹은 전방 산업에 대한 경기의 플럭체이션에 따라서 매출액이 둔화가 되기도 혹은 매출액의 역성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반해서 디벨로퍼들은 안정적으로나마 매출액의 성장과 영업이익률의 성장들을 기인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향후에 한국도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디벨로퍼 향을 지향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구조적인 변화랑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대형 건설사 관련된 기사들을 보다 보면 현대건설이 뭐 호텔 부지 같은 것들을 인수해가지고 뭐 주택이라던가 오피스텔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 혹은 다시금 건축물을 짓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사실상 호텔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호텔이 끼고 있는 알짜 서울 시내에 있는 부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부지들을 인수해가지고 시장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뭐 주택으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주거지역으로 개발해봤을 때 충분히 높은 이익률을 견인시킬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과 유관된 기사들이 나오는 건설사들은 향후에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디벨로퍼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래프이기도 한데 이 X축이 1인당 GDP이고요. Y축이 건설 투자 비중을 나타낸 거예요. 결국에는 1인당 GDP가 일정 부분 피크를 찍고 다시금 내려오는 전형적인 역육자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종은 기초로 짓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를 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막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국가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범위가 지나게 되면 대규모 건설이 조금씩 그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 그 모습이 여기 역유자 형태로 연출이 되고 있고 다만 뒷단에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하는 근거는 뭐 유지 보수 시장 뭐 국내로 친다라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 리모델링 시장, 뭐 인테리어 시장 등등으로 좀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펜딕스 격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뭐 일본의 사례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요. 뭐 일본의 뭐 역사가 긴 부동산 추이들을 그려보고 각 건설사들이 좀 타겟을 맞췄었던 시장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과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 그리고 일정 범위 이상의 사이클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즉 주거 단지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건설 투자 확대가 일어났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역유자 형식으로 일정 범위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은 사실상 택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텔 레저 같은 도심 고층 아파트 개발이라던가 도심 복합 개발 등의 형식으로 나아가는 그림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국엔 디벨로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장기적인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의 업체들에 속해 있는 건설사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한국도 비슷한 그림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변화에 좀 초석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조금 더 기사상으로 가시화가 된다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건설업종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이 멀티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상반기 때 주가가 많이 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도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 한 배를 터치했었던 적이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한 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리적 저항선처럼 느낀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너무 PBR 한 배에 집착을 하실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ROE PBR적인 관점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이익 레벨이 개선이 됐냐라고 같이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넘기셔서 이 그래프가 ROE PBR에 대한 차트인데 결국에는 X축을 ROE로 Y축을 PBR로 놓고 봤을 때 당연하게도 ROE가 높다라면 더 높은 PBR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2021년도에 대한 예상치는 사실 ROE 레벨이 한 14%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로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이때쯤과 상당히 비슷해요. 이때쯤 사실 멀티플이 상당히 높게 받았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단순히 심리적 저항선 한 배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요게 너무 매몰돼서 뭐 팔아야 되는 이유들로 연결시키기보다는 변화한 펀더멘털을 좀 같이 감안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멀티플적인 측면에 있어서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형사 중심으로 ROE 추이들을 보더라도 연초 기준 대비 사실상 뭐 2021년도 5월 기준으로 다시금 업데이트 해보거나 아니면 향후 2021년도, 2022년도를 바라봤을 때 안정적으로 이 ROE가 올라갈 개연성이 높아 보여서 이 변화한 펀더멘털을 좀 같이 감안해서 봤을 때 여전히 건설업종 좋게 보이는 포인트들이 많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컨센서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뭐 실적적인 측면이긴 한데 대형사 중심으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단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건설업종 주가랑 연동시켜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실적의 선행지표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러면 건설업종은 수주가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냐, 그러니까 건설업종은 흔히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수주의 함수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부분은 동일하고 일부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래쪽 그래프를 봐주신다면 2013년도까지는 사실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멀티플을 비교해 봤을 때 연간 수주가 뜨면 같이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연간 수주가 좀 둔화되면 그 연간 PBR도 같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수주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명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그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2014년도 이후부터는 좀 재미있는 그림들이 연출이 돼요. 일례로 수주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PBR 멀티플 같은 것들이 이에 연동돼서 변화를 하지 않고 좀 제각기의 길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즉 이제부터는 수주랑 PBR 사이에 좀 이격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 2013년도 전후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좀 빅베스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사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여도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데 반해서 빅베스가 발생을 하니까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준공되는 시점에 뚜껑을 열어보니 돈이 안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처음으로 좀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었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 이후부터는 수주 곱하기 수익성의 함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즉 수주가 대규모로 나온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이 담보되어 있는 수주권에 대해서만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각각의 프로젝트들의 수익성이 어디까지 내포되어 있는지를 좀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좀 큰 갈래로 나눠서 봤을 때는 이 주택 부분이 뭐 최소 GPM 뭐 20% 정도는 최근에는 찍히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주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설업종의 수주 곱하기 수익성의 함수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주가가 추가적으로 견인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각 부문별로 수익성을 보더라도 주택 부분이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주가를 견인하는 요소로서는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택 분양 실적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업황이 상당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보더라도 하반기 때 상반기 때 주가가 너무 떴다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업종을 비우고 가시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시점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쭉 드렸고, 뭐 건자재와 관련해서는 짧게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결국에는 공사가 들어가는 과정, 즉 1개월 차부터 26개월 차부터 파이프라인을 쭉 나열해서 봤을 때 당연히 시공사들의 매출이 늘어난다라면 각각의 그 건자재들이 투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건자재 종목들도 실적 상승의 수혜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시멘트라던가 PHC 파일이라던가 거푸집 역할을 하고 있는 폼 같은 제품들을 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뒷단으로 갈수록 점점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마루 공사, 뭐 인테리어 공사, 주방 가구, 창호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자재 업종을 좀 큰 갈래로 나눠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작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B2C랑 B2B로 나눠봤을 때 작년은 B2C 업체들이 상당히 실적이라던가 주가가 막 날아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이 B2C 업체들은 작년에 높은 기저가 오히려 올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B2B 업체들은 최근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때까지 눌려 있었던 실적 대비로 확실히 올라가는 그림들이 명확하게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B2B 업체들 중심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B2C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불리고 있는 뭐 한샘, 현대리베트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뭐 이런 종목들 특히 가구 중심으로 좀 전방 산업들을 점검을 해봤을 때 가구 판매가 2020년도 초부터 코로나 특수 영향으로 상당히 성장률이 높았던 데 반해서 최근 들어서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10% 안팎의 가구 전체 시장의 성장률이 견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년이 20% 30% 이상까지 성장률이 견인됐던 것 대비로 본다라면 조금 높은 기저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전방 산업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전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점인 게 이 가구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온라인이라던가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은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체 가구 시장 내에서 온라인이라던가 모바일과 관련된 비중들이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화를 지향하고 있는 뭐 건자재 업체들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뷰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전방 산업의 전년 대비 기저로 본다라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이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방산업 외단에서 이 바텀업으로 보더라도 각 기업단에서 이익률이 좀 훼손이 될 수 있는 시점인 게 뭐 MDF라던가 PB와 같은 이 원자재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보이면서 특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이익률이 훼손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과 유관해서 각 2분기 그리고 뭐 이번 하반기 실적들을 전망을 해봤을 때 안정적으로 탑라인의 성장률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원가의 상승은 이익률 훼손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는 다소 좀 기대치를 낮추셔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러스로 각 기업단에 대해서 바텀 이벤트들은 또 따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어제자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 한샘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각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사실 펀더멘털 외적인 부분에서 주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같이 코멘트를 좀 드려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두 번째, B2B 전반적으로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시멘트 쪽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시멘트를 왜 좋게 보냐?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P 곱하기 Q 빼기 C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도 좋고 두 번째, 수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세 번째,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좋으면 당연히 이익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시멘트 수요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도 분양 물량이라던가 부동산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 같고요. 이 분양 물량에 대해서 조금씩 레깅돼서 수요가 반영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당연하게도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요의 증가가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멘트 내수랑 수출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P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시멘트의 기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준 가격에 일정 부분 할인율이 적용돼서 각 기업단의 P로 반영이 되는 형태인데 지금 올해 초부터 추이를 보더라도 P가 안정적인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번 하반기부터는 기준 가격의 상승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P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대비 올라갈 만한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Q적인 관점에 의해서도 시멘트 수요, 즉 분양 물량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분양 물량이라던가 각 시멘트 업체들의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들이 레깅돼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가동률적인 관점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시멘트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것을 좀 선행지표로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좀 표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C단, 즉 비용단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연료비라던가 전력비의 포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을 드려서 연료비를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전력비를 어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는데 이것과 관계해서 상당히 큰 변화들이 시멘트 업계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자원 순환 같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유연탄 사용량이 이렇게 많았던 데 반해서 최근에는 유연탄 대신 친환경과 관련해서도 폐플라스틱이라던가 폐비닐, 폐타이어 등으로 좀 대체를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최근에 유연탄 가격이 급등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도 좀 유해한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좀 이쪽 비중이 올라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마지막 그래프 봐주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손익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ESG, 즉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순환자원 효과들이 반영이 됐을 때 이익단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애드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려본다라면 일단 유연탄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었는데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 거에 대해서 이 유연탄 대신 다른 대체 원료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유연탄을 절감하는 효과가 280억 정도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280억이라는 거는 유연탄 톤당 단가를 한 90불 정도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가정해서 계산을 해본 수치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유연탄을 아낄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 이상으로 유연탄 대신 태우는 폐플라스틱이라던가 폐비닐이라는 것은 사실 환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시멘트 업계의 입장에서는 원료이지만 반대로 말씀을 드려서 대신 태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태워주면서 얻는 수수료 이익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환경에 유해한 유연탄 대신에 폐플라스틱이라던가 폐비닐 어차피 태워야 되는데 이것들을 원료로 대체로 활용을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나마 2만 원 초중반을 가정을 해봤을 때 판매하는 그 톤 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본다라면 한 170억 정도의 추가적인 손익단에서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C단도 단순히 유연탄을 절감시키는 게 환경적으로 더 좋다라는 결론보다는 그거 플러스로 이익단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유연탄을 절감하면서 얻는 이익, 그리고 유연탄 대신 태우는 폐플라스틱이라던가 폐비닐을 대신 태워주면서 얻는 소각수수료 이익, 플러스로 환경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얻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익들이 다 더해서 비용의 개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시멘트 업계는 P, Q,
C가 모두 같이 개선되는 그림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건자재 업종을 다시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B2C보다는 B2B 업체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특히 B2B 업체들 중에서 밸류체인 땅에서 환경이라던가 신사업에 대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멀티플의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건설업종과 건자재 업종에 관련해서 하반기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상반기 때 대다수 많은 건설사들 그리고 건자재 업종들이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실적, 업황, 모멘텀, 이에 따라서 건자재 업체들도 당연하게도 실적 모멘텀, 여기에 플러스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모멘텀 등등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충분히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시선들을 유지를 해도 되는 시점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건설, 건자재 업종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SK증권에서 건설, 건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신서정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